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을 향한 각종 갑질 특혜 의혹에 사과하면서 원내대표 측에서 사퇴했습니다. 잠시 후 여의도 현미경에서 이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죠. 올해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언제 내 집을 사야 하나 고민도 커져만 가는데요. 2026년 새해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과연 올까요? 윤 부장의 복덕방에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색하네. 너무 아저씨 같았나? 예. 서울 전세 대기업 다니는 윤 부장, 예, 바로 접니다. 이거 제작진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예. 월급 빼고 다 올랐지만 내 집 장만의 꿈은 절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커피값 아끼려고 텀블러만 3년째 쓰고 있다는 절약 비법 좋고요. 주말마다 아이 없고 전국으로 임장 다닌다는 열정 가득한 사연 좋습니다. 청약 당첨되려고 이사만 5번 다녔다는 우여곡절까지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그 땀방울들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또 무료예요. 문자 중에서 추첨을 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왔었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네요. 오늘은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죠.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보니까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네,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죠. 올해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라면서요. 네.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사상 최고치 턱 밑까지 올라온 코스피는 그간 너무 올랐는지 좀처럼 다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4,200선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수급 상황 보면 양대 시장 모두 개인만 사자 흐름 보이고 있는데 밤사이 뉴욕 증시 약세 여파에 또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에도 연말 종가 관리 윈도우 드레싱 수요 또 1,430원대 머물러 있는 환율 등 영향 받으면서 올해 마지막 장 신고가 경신을 시도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내일부터 1월 1일 신전까지 이틀 동안 휴장한 뒤에 1월 2일 다시 개장합니다. 네. 근데 올해 증시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코스피는요, 그렇죠? 정말 불장이었죠. 네. 올해 코스피 정교 꼴찌에서 1등으로 그야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네, 사두용미라는 표현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용두삼이가 아니라 사두용미. 네, 1년 전만 해도 이 주요국 증시 가운데 최악의 성적표를 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려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말 종가가 2,300대였으니까 자그마치 80% 가까이 오른 셈인데 그랬군요. 네, 국내 주식시장 역대 상승률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임 캐스터가 전교 꼴찌에서 1등으로 도약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연초만 해도 이게 뭐 올라갈까? 뭐 걱정 많았잖아요. 한참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네,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사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 같은 초대형 악재들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암울하기만 하던 분위기는 6월 조기 대선을 계기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경제를 올가매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한국을 떠났던 외국인 자금이 본물 터지듯이 유턴했고요. 여기에 새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 선진화 주주가치 제고 정책도 그간 외면받던 국장에 온기를 더했고 또 AI 붐이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증시 중 압도적인 수익률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 해외에서는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외신들도 이 코스피의 불장을 역대급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 올 한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11대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증시를 주요 사례로 꼽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공약이 주요했다.
평가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지수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는 일은 드물다 짚으면서 처음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제 JP모건을 비롯한 월가 큰 손들도 내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보고 있다 부연했고요. 그래요? 네. 다만 역설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사들인 반면에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은 반대로 움직였다. 개혁 의제가 아직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짚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뭐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다면서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올 한 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격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에 나섰는데 현재 보관액은 우리 돈 220조 원이 넘습니다. 올 들어서 47조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또 이 서학개미를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하면서 네. 아시다시피 감론을박이 오가기도 했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턴시키기 위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같은 정책들을 연거푸 쏟아내면서 지난주에는 약 넉 달여 만에 이 미국 주식 매매가 순매도세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이쪽 저쪽 줄타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오늘이 그 증시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하니까 올 한해 증시를 관통한 키워드를 꼽는다면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2차례 이뤄진 상법 개정이 국내 증시를 본격적인 불장으로 이끈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보는데요. 네. 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코스피 3년 9개월 만에 3,110선을 넘으면서 당시 연고점을 경신했고 2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에도 반등하면서 정책적 뒷받침을 받은 주가는 그 뒤로 가파르게 상승 곡선 그렸습니다. 네. 정부와 국회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데 증권가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입안되면 코스피에 강력한 상승 동력을 다시 한번 달아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5천을 얘기했지만 정말 3천을 넘을 수 있을까? 4천을 넘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올해 이제 4천 넘어서 마무리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그 금값과 은값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고공행진하던 은값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은값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밤사이 한때 80달러 선까지도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 곧장 수직 낙하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은선물 3월물 가격은 7%나 빠졌는데 장중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따져보면 무려 15%나 급락했는데요. 엄청 떨어진 거군요. 네, 물론 올 초에 온스당 30달러가 채 안 됐다는 걸 감안하면 여전히 140% 넘게 오른 가격이긴 하지만 하룻밤이라는 짧은 시간에 갑자기 미끄러졌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그간 폭등한 은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올리고자 하는 수요가 몰린 영향이 큰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가 마진 증거금을 높이겠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마진 증거금은 뭐예요? 네, 이 표현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설명해드리면 선물 계약은 상품 대금 일부만 증거금으로 먼저 내는데요. 네. 이 증거금이 오르면 투자자는 돈을 빌려서라도 채워넣어야 하고 또 안 되면 거래소가 계약을 매수호가에 던져서 청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증거금 인상이 은값 급등세 올라타 매도 타이밍을 재던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기폭제가 된 셈인데 시장 유동성 부족이 가격 변동성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보입니다.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요, 금처럼 안전 자산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부터 AI 반도체까지 다양한 곳에 쓰이는 산업재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덕분에 공급 부족까지 겹쳐서 가격이 뻥튀기 된 건데 이 앞서 중국도 최근에 수출 제한을 걸었고 미국은 은을 전략 불자로까지 지정하면서 최근 투기적 가격 급등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까지 겹치자 급등을 우려한 레버리지 청산 흐름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이제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뭐 하락의 조정인 건지 아니면 폭락의 시작인 건지. 예. 네, 월가에서는 이 강력한 조정 국면이긴 하지만 공급 부족을 감안할 때 한선은 있을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작정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 투기성 수요가 사라지게 되면 구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사이 은뿐만 아니라 금 역시도 미끄러졌는데 귀금속은 단기적으로 과매수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보고 있고 네. 향후 1, 2주 동안 이 약세 흐름이 나타나면 오히려 또 다른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골든 뉴스레터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산업 수요가
은채굴 공급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갈 것이란 전밋빛 전망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우리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새 역사를 썼다고요? 네, 사상 처음으로 첫 7천억 달러 달성이란 쾌거를 거뒀는데요. 이게 뭐 세계 6개 나라밖에 안 되는 거라면서요? 감개무량한 숫자죠. 50여 년 전에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기념해 수출의 날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딱 100배 늘어나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1995년 다시 또 10배 늘어 1,000억 달러를 찍은 뒤에 네. 2008년 4천억 달러, 2018년 6천억 달러 그리고 7년이 지난 올해 7천억 달러의 벽까지 뚫어낸 겁니다. 진짜 괄목 성장이네요. 네, 이 7천억 달러라는 벽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큰 게요. 이 7천억 달러의 벽을 깬 나라는 전 세계에서 채 5곳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6번째로 이름을 올린 거고요.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 관세 파고를 뚫어내면서 하반기 뒷심을 발휘해 얻어낸 성과입니다. 근데 사실 걱정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뭐 트럼프의 관세 네. 장벽도 그래서 수출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상반기 수출은 관세 때문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거치고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름세를 탔는데요. 이 넘치는 AI 수요 덕분에 반도체는 1년 전보다 수출이 20% 가까이 늘었고요. 네. 관세 여파로 미국 시장 수출이 15%가량 줄어든 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만회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잘 넘겼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선박과 바이오 등 주력 산업도 견조한 흐름 보여줬고요. 또 여기 올해 K-팝 데몬 헌터스가 대박을 쳤잖아요. 이 한류 붐으로 K-푸드, K-뷰티 수출액도 모두 100억 달러를 넘기면서 새 동력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또 고무적인 건 이 지역적으로 살펴봤을 때 큰 장인 미국이나 중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세안, 유럽, 중남미 같은 다양한 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네. 다변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또 기업들의 노력도 있었다는 의미겠네요. 네. 근데 항상 이제 그 수출 품목을 볼 때 우리가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네, 참 약한 고리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하나가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이 쏠림 현상이 깊어진 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실제로 앞서 짚어본 효자 종목들을 빼놓고 보면 석유화학과 2차 전지, 철강 등이 특히 부진하면서 네. 15대 주요 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에도 이 반도체 수출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전체 수출은 다소 둔화할 걸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네. 어떻게 하면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을까가 다음 과제로 보입니다. 네.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고요? 이건 좀 예민한 네, 피부에 소식이네요. 와닿는 소식이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숫자부터 짚어보면 새해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이 기존 월소득의 9%에서 9.5%로 오릅니다. 월 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직장인은 7,700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는 예. 15,400원을 더 내게 되는데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낸 연금을 한꺼번에 추후 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9.5%를 시작으로 내후년 10%, 또 이듬해 10.5% 등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부터는 13%로 유지가 되는데 당장은 뭐 0.5%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이겠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변화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정부 지원도 함께 늘어난다면서요? 네, 정부는 타격이 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내년부터 월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로 월 최대 3만 7천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보험료는 오르는데 그만큼 노후의 보장이 나아지느냐도 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노후 소득 보장도 일부 강화됩니다. 네. 소득 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43%로 올라가게 되는데 다만 이 인상분은 내년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납부하는 기간에만 적용되고요. 이미 지나간 가입 기간에는 이전 기준이 유지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는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가 인상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 크레딧 혜택도 커진다는 거는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출산과 군복무 기간을 납부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여기도 혜택이 커집니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게 첫 아이 출산부터 적용이 되고요. 네. 군복무 적용 기간도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또 이 밖에 일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연금을 깎지 않기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은 늘지만 노후 보장과 사회적 배려도 함께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T의 무단 소액 결제 사태 이거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 발표했죠. 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KT 서버 94대가 100종이 넘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SKT 해킹 사고 때 발견된 33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심지어 KT는 지난해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일부를 지워버리는 등 자체 조치로 무마하는 일도 벌였다고 하고요. 네. 이 서버 감염과 별도로 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에 의한 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2만 2천 명,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는 368명에 달했는데 정부는 KT 보안 조치가 총체적으로 미흡했다며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지었고요. 사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 인사이트 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내 집 마련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은 어떠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005님께서 저는 아파트는 포기하고 재건축되는 빌라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는 이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하셨고요. 3781님은 2년 전 퇴직하고 용돈 아끼려 웬만한 곳은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환경보호도 실천하고 일석삼조입니다 하셨습니다. 또 5553님께서는 와이프 몰래 투자했던 주식이 반토막이 나면서 아이고 점심에는 10분 거리에 있는 구청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도 회사에서 믹스커피만 마시고 있습니다. 저의 지갑 경기와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도 하루속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날씨도 찬데 우리 희망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12시 3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말이라 요즘은 출근길보다도 이후의 교통량이 더 많아지는데요. 지금은 점심시간이기도 하고요. 정체 구간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입니다. 마도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2차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암 부근부터 5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 부근의 정체도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지나기는 크게 불편하지 않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가평 휴게소를 지나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설악 부근부터 정체가 극심하니까요. 설악 나들목을 통해서 국도 쪽으로 우회 운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에서 매송 휴게소 쪽으로는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스마트한 내일 IT 연구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해야 할 이슈들만 콕 집어내는 시간입니다.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매해 이맘때쯤 되면 또 이제 IT 분야에서 항상 들리는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갑자기 무슨 상을 우리나라가 막 탔다, 막 혁신상 이런 것도 보시고 갑자기 우리나라 막 삼성, LG가 큰 부스를 차린다 이런 네. 뉴스들이 항상 나오는 시즌이 왔습니다. 바로 이제 CES이죠.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 정말 이 IT 쪽에 무슨 일이야라고 할 정도로 많은 뉴스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할 텐데 이미 좀 시작이 됐고요. 아마도 다음 주 되시면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저도 그 이 CES라는 행사는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했는데 이게 네. 연초에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CES라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보통 이제 IT 쪽에서 3대 IT 쇼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네. 하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CES가 있고 독일에서 하는 IFA라는 행사, 그리고 스페인에서 하는
MWC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CES가 참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한다는 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전 세계 기술 가전 생활이 모이는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그렇게 뭐 길지가 않네요. 네, 그 한 언론 4일? 이제 4일? 예. 네 4일이고요. 뭐 예를 들면 미디어 컨퍼런스까지 포함하면 한 3일 정도 앞에 하니까 일주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 명칭이 지금은 CES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예. 원래는 이게 컨슈머 일렉트릭 쇼였어요. 그러니까는 소비자 가전 쇼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TV부터 시작해서 정말 각종 이제 가전들이 원래 나왔던 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쇼가 실은 되게 오래됐어요. 1967년부터 있었던 쇼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워크맨이라든지 CD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혁신 기술들이 이 쇼를 통해서 좀 보여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신상품들이 데뷔하는 그렇죠. 그 장이었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는 전통 가전이었다가 그래서 2000년 초반까지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오히려 백색 가전 하면은 독일의 이파라는 쇼가 더 화제가 됐었으니까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부터 이 CES가 조금 탈바꿈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전만 하는 게 아니라 IT 산업이 바뀌니까 전체 IT를 다 통털어서 하겠다라고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갑자기 TV 비교하고 이랬던 쇼가 웨어러블 기기가 나오고 VR 가상현실이 나오고 막 스마트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가면은 거의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엄청난 큰 규모가 많이 생기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술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예. 또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그 협회 역시도 원래 미국 소비자 가전 협회라고 해서 소비자 가전이라는 CEA라는 이 협회였거든요. 네. 협회 이름을 아예 CTA 그러니까 미국 기술 협회로 바꿨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전 세계에 있는 기술들이 정말 한 곳에서 북적북적하게 모인다. 한 150여 개국에서 4,500개 기업 정도가 참여하고요. 참관객도 14만 명 이상이 어이구야. 되니까 정말 초대형 B2B 중심 박람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해 그 CES 네. 다녀오시잖아요. 네, 맞아요. 새해에도 가시는 거죠? 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출국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규모가 엄청나다면서요? 네. 그 전시 면적이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26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그냥 라스베가스 전체가 이 어떻게 보면은 쇼의 장이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다 보고 올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정 내내 저희가 돌아봤거든요. 안 3박 돼요? 4일 내내 봐도 못 봅니다.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미리 좀 찍어 놓고 네. 계획을 세워서 다녀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좀 계획을 세워놓거나 그리고 이런 걸 이른바 이제 헝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매해 가는 이유도 솔직히 그래요. 그 매해 쇼가 막 바뀌진 않거든요. 네. 그럼 이제 몇 년 가다 보면 또 이 자리에 삼성 있겠지, 이 자리에 LG 있겠지. 그러면 작년하고 뭐가 바뀌었는지를 중심으로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통 가시는 분들은 내가 주로 볼 것들 주제를 한두 개를 잡아서 보고요. 예. 그 외에 전반적인 것들을 좀 둘러보는 이렇게 이제 쇼를 보게 되는데요.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 옆에 있는 큰 호텔들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가시는 분들은 계획을 잘 짜고 출발하지 않으시면 이거 뭐지? 라고 하다가 며칠이 후루룩 가버린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새해 2026년 CES는 뭐 어떤 걸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AI가 진짜 현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는 어떤 쇼가 될 거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CES를 할 때는 항상 공식 주제나 캐치프레이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약간 AI가 다가온다의 느낌이었으면 올해는 이노베이션 쇼스업이라고 해서 이제 혁신가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다음으로 실제로 기술을 하는 사람들 구현하는 기업들의 초점을 이제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로봇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피지컬 AI라는 영역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공간에서의 컴퓨팅이나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스마트 홈 같은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계 하나하나를 보는 어떤 포인트, 예를 들면 TV가 얼마나 큰 거야, 냉장고의 용량이 얼마큼이야, 이런 게 이제 쇼의 중심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러한 연결돼 있는, 쉽게 말해서 AI가 여러 개가 연결이 돼서 집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면 도시의 어떤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컨셉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 단순한 어떤 기계를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계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게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일 직관적으로 바뀔 것들은 아마 올해는 로봇이 되게 많이 다닐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이죠. 사람과 같은 로봇이 실제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고 공장에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움직임이 힘들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구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장에 들어오고 현장에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도 좀 많이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가사용 로봇, 그러니까 실제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로봇 팔의 모습을 좀 티저처럼 지금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또 이제 CES에서 이제 LG가 또 한번 이제 발표를 할 건데 과연 LG는 어느 정도 로봇의 수준으로 정말 우리 집 근처에 설거지를 할 수 있는 로봇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도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모빌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만 생각하지만 작년에 되게 재밌게 본 건데 이 자동차 큰 그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SUV 같은 차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실제 1인용 드론을 실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이제 타고 다니는 거죠. 사람이 실제로 나를 수 있는 1인용 일반 조그마한 드론이 아니라 사람을 태워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그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샘플도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또 이러한 이제 모빌리티 정말로 내가 혼자서 타고 다니는 드론까지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모빌리티 부분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너무 신나서 지금 며칠 뒤에 2026 CES 보러 가는 그 기쁨에 막 들떠서 말씀하시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원래 방송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도 보시면 알 겁니다. 즐겁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약도 대단하다고요. 네, 이게 또 이제 되게 흥미로운 건데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을 보면 거의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일단은 센트럴이라고 하는 이 모든 큰 쇼의 핵심 부분에 이제 많이 있고요. 네. 올해는 좀 빠지긴 했는데 작년에 SK까지 그리고 뭐 현대차나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히 반갑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제일 주목할 거는 CES가 보통 열리기 전에 기술력과 혁신에 대한 거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혁신상이라는 걸 주거든요. 네. 근데 이 혁신상을 꽤 많이 주는데 370개 정도까지 지금 이제 카운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혁신상 전체 370개 중에 218개가 한국 기업입니다. 오. 60%가 우리나라예요. 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쇼인데 혁신상은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핵심 분야 AI 분야의 응용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이 혁신상이 되게 큰 마케팅 포인트가 돼요. 네. 왜냐하면 수천 개가 넘는 기업이 오는데 만약에 바이어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구매자들이 이 기업 뭐지?라고 이제 슥슥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래 눈이 한 번 더 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혁신상 받은 데만 부스로 모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되게 전략적으로 이 혁신상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왈가왈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국내 내수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기업들이 혁신상이라도 하나 있어야 그래도 적어도 외국 바이어들이 그 짧은 시간에 눈이라도 한번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보다 혁신상을 받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최고 혁신상 같은 경우도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가 AI를 좀 휩쓸고 있어서 확실히 응용 기술 쪽에서는 우리나라도 확실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4938님께서 이번 CES에는 중국의 참여도가 어떻게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실은 이번에 중국이 꽤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상징적인 좀 사건이 있어요. CES를 맨날 가는 분들에게 보이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되게 많은 거의 라스베가스 전체를 쇼장으로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들이 모여 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중앙에서 센트럴 홀이라고 불리는 홀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뭐 TV라든지 가전제품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항상 딱 들어가면 삼성하고 LG가 항상 중앙 부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삼성전자가 다른 호텔 쪽으로 빠졌고요. 그 가운데를 TCL이라고 하는 중국 브랜드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밀린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삼성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 윈 호텔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럼 거기에 부스의 사이즈가 예전보다 작아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부스랍니다. 확장해서 갔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얘기는 뭐냐면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예전엔 TV 한두 대를 보여주는 쇼였으면 정신없는 데서 같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도시의 형태나 아니면 집안의 형태를 전반적으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더 넓은 데서 쾌적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B2B,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일반인들도 많이 오지만 구매를 하는 계약을 하는 회사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이 윈이라고 하는 별도의 호텔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은 엔비디아도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아. 엔비디아도 센트럴에 안 있고 그렇게 본인들의 조금 외곽에 있는 호텔에다가 아예 자기네들만의 일종 기지처럼 차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데 김 소장님처럼 이제 매년 가던 분들은 네. 삼성이 중앙에 없네 이거 맞아요. 그게 그렇게 생각할 포인트입니다. 수도 있- 예. 왜냐하면 TCL이 작년에도요 일부러 삼성, LG 옆에다가 붙여서 지었어요. 아. 그리고 이들이 잘하는 게 가성비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는 경험 중심으로 보여주면 TCL은 무조건 큰 화면을 갖다 놓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큰 화면을 갖다 놓고 옆에다가 가격 놓고 우리 이렇게 싸요 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 쪽에 부스에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TCL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가성비가 좋았다가 이제 우리 브랜드도 글로벌에서 알아주는 브랜드가 됐어라는 가치가 올라갔다. 예, 그런 상징적인 선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분위기를 좀 보면 그 맥락들에서 뭐가 맞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미디어데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미디어데이는 그런 뭐 이제 신기술의 예고편 같은 소식들을 미리 접할 수 있는 장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에도 또 관심을 받았던 게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작년 이제 올 초죠. 올 초에도 CES에서 이 미디어 컨퍼런스장에 나와서 AI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내년 CES 젠슨 왕이 안 온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뒤늦게 또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내년 이제 초에 있는 CES 컨퍼런스에서도 젠슨 왕이 나와서 이제 피지컬 AI 아까처럼 로봇이나 이 도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AMD 리사 수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1년간의 전략을 가장 빠르고 직관적으로 모여서 보여주는 쇼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시도 전시지만 온라인 컨퍼런스도 상당히 관심을 갖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온라인 컨퍼런스들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컨퍼런스가 유튜브에서도 좀 생중계를 해줘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지금부터 CES 홈페이지 같은 거 찾아보시면 실제 컨퍼런스에 대한 유튜브 링크들이 나오거든요. 관심 있는 회사들 찾아보셔서 가지 않더라도 키노트라도 보시면 꽤 그래도 기술에 대해서 트래킹이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정보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김덕진 소장께서 이번 CES 현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 이것만큼은 나는 꼭 보고 오겠다는 것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혀 예상 외의 회사가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전 너무 재미있게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데요? 레고가 나옵니다. 레고. 레고 우리 그 아이들 장난감 네, 그 레고 블록. 블록 산- 예. 블록 쌓는 회사가 기술 전시에 나와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고가 이제는 아이들 장난감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키덜트라고 해서 성인들도 많이 보는데 예를 들면은 이들이 그러면 이러한 블록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D 프린팅이나 원하는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마음껏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은 장난감인데 이 장난감 안에 센서가 들어가서 디지털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생성형 AI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미쳐서 교육이나 산업들에서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또 다른 어떠한 기술의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로봇들. 실은 작년에 재밌었던 게 로봇이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정 안 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가서 보는 맥락 중에 하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봇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그렇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장 안에 있었던 로봇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게 실생활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가보면 또 재밌는 게 정말 사람처럼 생긴 남성형, 여성형 로봇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대화도 하고 현장에서 반응도 보이는데 과연 그런 로봇들이 우리 집에 있다면 어떻게 될지라는 상상도 해보게 같은데 거기 가면 진짜로 몇 년 안에 프로토타입이나 샘플로는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직관적인 걸 보니까 네. 이 기술의 변화를 보시면서 미래를 상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어떤 한 해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에 출국하십니까? 저요? 내일 모레 갑니다. 1월 2일에 모레. 갑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전혜원님께서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AI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의아했는데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다고 하시면서 CES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소장님 잘 다녀오시고 네. 또 다녀오셔서 실제 CES 현장에 또 따끈따끈한 소식도 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밌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1부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코로나19 피해로 지원받은 정책자금 성실히 상환해 오셨나요? 여러분의 노력이 이제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7년까지 연장. 금리는 1%포인트 감면. 월 상환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 자세한 신청 안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문의는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연락주세요. 필요할 때 곁에 있는 든든한 지원.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도 앞서 나가거나 앞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럿 있습니다. 보통 먼저 선자를 쓰는 표현들인데 선도자, 선구자, 선봉장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들 표현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도자는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조직이나 사회, 문화 등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선구자는 말을 탄 행렬에서 맨 앞에 선 사람입니다. 선구자에서 구자가 말을 몰다와 관련된 몰구자를 쓴다는 것을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구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의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어떤 분야에서든 선구자적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 같이 쓸 수 있죠. 그리고 선봉장은 원래 선봉대장과 같은 뜻입니다. 제일 앞에 진을 친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를 말하는데요. 비유적으로 쓰이면 일선에서 막중한 임무를 갖고 힘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전봉주는 동학농민운동의 선봉장이다. 삼촌은 젊은 시절 무역상사의 부장으로 수출산업의 선봉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한낮인데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2도, 대전 5도, 강릉 6도, 광주 대구 7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 정도 낮겠고요. 내일부터는 매서운 세미 탄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내일 아침에 서울 영하 8도, 세종 영하 7도, 전주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새해 첫날인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서울 영하 11도, 부산도 영하 4도 등이 예상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한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매우 추울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해넘이와 해돋이를 계획하는 분들은 보온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비롯해 내일과 모레도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맑아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큰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다만 전라도 서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이 조금 오겠고요. 모레 목요일 밤에는 제주도와 전라도 서해안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부산, 울산, 일부 경남 지역에는 지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정질서 유린의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며 복귀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가급적 빨리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쿠팡 사태 범정보 TF 팀장인 백영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재확인하고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경과 노동청이 포스코 ENC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시는지 문자로 부탁을 드렸는데 2893님께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야채가게 문 닫기 전에 가면 약간 시든 야채들, 흠집난 과일 저렴하게 구입해서 절약하고 있다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9325님께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소소한 절약, 저는 외식은 아예 안 하고 냉장고, 냉동고 파먹기,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가끔은 공용 자전거도 이용한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첨 통해서 이분들께는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에서도 알찬 코너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명쾌하게 짚어봅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트렌드를 모아보는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차게 차려놓은 밥상 함께 즐기시길 바라고요.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네, 매일매일 뉴스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하나하나 짚어드리죠. 여의도 현미경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KBS 오현태 기자 그리고 조현정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기자님,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전격 사퇴를 했죠. 네, 사실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는 얘기들은 어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퇴보다는 사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좀 무게가 실렸는데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전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라는 말을 했고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 시시비비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다하겠다. 예.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6개월 만에 낙마를 하게 됐고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12월 22일이니까요. 8일 만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기에는 의혹이 너무나 많이 터져 나왔죠. 예, 그렇죠. 그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일은 좀 당이 수습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한국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갑질 문제였는데, 근데 여기서의 더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보좌진들하고의 관계에서 터져 나온 거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보좌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아주 최측근 참모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의원의 모든 정책, 법안 발의하고 메시지 내고 일정까지 짠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담당하고 그 말인즉슨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직구잖아요. 네, 누구보다 깊게 연루가 돼 있는데 과연 그러면 보좌진이 꺼내들 카드가 이게 끝이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터진다 하면 너무 길게 가져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저는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도중에 스스로 그 여의도 맛돌이라는 메신저 방을 폭로를 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자충수였죠. 뭐 어떤 면에서는 뭐 타인의 메신저 방을 맘대로 공개한다라는 이런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지만 이게 회사로 치면은 사장이 직원들 메신저 방을 뭐 공개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불을 지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 옛 보좌진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에 대한 잘못이나 이런 국민적 평가 이건 따로 떼어두고. 예. 이 사람들이 이미 면직이 됐어요. 근데 현직 원내대표는 아직 유지하고 있었고 또 입지가 굉장히 다르죠.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위치. 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를 공개할 때도 어떤 파워 게임에서 국민들에게 이게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좀 크리티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하루가 다르게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제도 네. 이제 좀 무게감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의혹 때문에 오늘 사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2022년 4월 21일에 있었던 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MBC가 보도했습니다. 예. 당시 김 원내대표가 강 의원과의 대화를 녹음을 했고요. 제3자에게 줘서 제3자 통해서 입수된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좀 보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간사, 강 의원은 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간략히 보면 그 당시에 서울시 의원이었고 재선 공천을 노리던 김경 의원이 이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고요. 강 의원이 김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 원내대표는 알게 된 이상 묵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경 의원을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을 밝힌 걸로 보이는데 예. 정작 대화가 오간 다음 날 김경 의원은 공천을 받았고 당선까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안은 좀 수사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고요. 최소한 강 의원과 김 원내대표가 좀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인데 그래서 사퇴로 이어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강선우 의원은 SNS에 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김 원내대표 측은 이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 녹음 파일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김경 시의원은 SNS에 이 공천을 대가로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지방선거 당시에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공천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명 다 관련된 3명 다 의혹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MBC 보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게 제일 크리티컬했던 거예요. 그게 막판에 이제 라스트 팡처럼 역할을 했는데 강선우 의원도 계속 구설에 오르네요. 예. 그리고 또 공통점은 둘 다 공교롭게도 보좌진들하고 엮여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거는 좀 그동안 터져나온 비위 의혹하고는 조금은 결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아내분이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했다. 네. 뭐 이런 거라면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김경시 의원은 다른 문제에서도 이미 좀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 명은 어떻게 하냐 울고 한 명은 돈을 돌려주라고 말했다라는 거지만 결론은 컷오프를 안 했어요. 네. 예. 당선이 됐고 또. 네, 그러면은 이 녹취가 나옴으로써 김병기 원내뿐만이 아니라 그 민주당 공관위까지 좀 불똥이 튈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변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다만 이 녹취는 그 뭐 의원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 녹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판을 누가 짰는가? 예, 그거를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의 일들을 보면서 항상 당내 계파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물론 알력 다툼은 있었을지언정 이번 건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개별적인 리스크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가 이제 막 강선우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혹은 뭐 국정원 출신이라서 뭐 공작하던 대로 하는 거냐, 이런 분노도 나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정치권 내부 시각에서는 이 판은 전직 보좌진이 짰을 것이다 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이제 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무게감이 있어서 더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6개월 만에 사퇴하는 겁니까? 네, 지금 6개월 만에 사퇴를 하게 됐고, 사실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의혹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통 이렇게 좀 복잡한 사안, 다양한 사안이 나오면은 기사를 쓰면서 일지를 만들어서 첨부하는데 이 의혹 역시 일지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들입니까? 그래서 일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 2024년 12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병기 의원이 보좌 직원들의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험담한 걸 인지하고 6명을 다 해고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6월로 와서는 김 의원의 그 부인이 2016년에 국정원에 그 아들 취업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고요. 9월에는 김병기 의원이 이 전직 보좌진, 그러니까 해고한 보좌진이 취업한 쿠팡의 박대준 대표와 점심을 먹었다. 그래서 11월에는 보좌 직원이 쿠팡에서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해고한 보좌 직원이 취업을 했는데 거기 가서 약간 회방을 놓은 듯한 모양새가 됐어요. 예. 그래서 12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김 의원이 국회 국토위 소속일 때 대한항공으로부터 카로텔 숙박권을 공짜로 받아서 썼다. 또 김 의원 부인과 며느리 손자가 공항 의전 특혜를 받았다. 예. 김 의원과 보좌관들이 국정원 직원인 김 의원 아들의 업무를 도왔다. 이런 의혹들이 줄줄이 나왔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 부인이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썼고, 또 중소기업 재직을 조건으로 대학에 편입한 아들이 중소기업을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 뭐 지역구 병원에서 특혜를 요구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중간에 한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여의도 맞돌이 그 단톡방의 험담을 공개했어요. 그렇지만은 의혹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면서 결국 사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사퇴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엄중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이게 이제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약간은 정리되는 모양새지만 이제 수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의혹들이 경찰에 고발이 돼 있고요. 김 의원의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동작구의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으로 쓴 부분, 뭐 텔레그램 대화를 또 이렇게 SNS에 공개한 부분, 이런 것들은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예. 또 호텔 숙박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영등포 경찰서, 또 뭐 이제 국정원 아들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경찰서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의 관계자가 이제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새롭게 고발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통 한 사람에 대한 여러 의혹이 여러 경찰서에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서울청이 모아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좀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앞서 나온 의혹들만 가지고도 놀라운데 또 네. 나올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나왔던 의혹들, 그러니까 오늘도 보도가 나온 게 있으니까요. 그게 계속 고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평론가께서는. 보좌진들이 메신저에서 뭐 혹은 일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체로 면직이 되는 거는 너무너무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다면은 자 어디서 기인했을까? 애초에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만 모아다 뽑았을까? 그러니까 보좌진의 문제인가 김병기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방에서 일을 하다가 단체로 뭔가 분위기가 상사가 이상하니까 흑화된 것인가? 뭐 이렇게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관리자는 김병기 원내대표예요. 예.
그러면은 뭐 본인은 억울하겠다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 소명을 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뒤따르게 된 것이고 정리해 주신 대로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으니 우리는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된 거죠. 네. 전 원내대표 사퇴에 대한 그 야당의 반응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사실 오늘 사퇴가 좀 급작스럽게 이뤄져서 아직 국민의힘에서 많은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필 규정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또 김병기 의원과 가족들의 갑질이나 청탁금지법을 감안하면은 당연히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원내대표 사퇴를 떠나서 의원직 사퇴까지 좀 생각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좀 빨리 뽑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오후 1시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을 해서 아마 지금 최고위가 열리고 있을 텐데 네. 원내대표를 빨리 뽑겠다고 했고요. 그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당원상 그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 내년 6월 초순까지 약 5개월 동안 원내 지휘봉을 잡게 되고 후보군으로는 삼선 의원인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삼선인 조승래 사무총장이나 이현주 최고위원도 이제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요. 과거 계엄 옹호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 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죠. 네, 어제 이제 사실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죠.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종의 주문사항 같은 게 좀 알려졌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이 충분한 소명 그리고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해운 후보자의 오늘 발언을 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파성이 매몰돼서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소명일 거고요. 충분한 소명에 해당할 거고요. 또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한 잘못된 일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단절의 의사겠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겠다. 이런 단절의 의사를 밝힌 거고 비상계엄이라고 하지 않고 내란이라고 표현을 한 게 좀 인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윤정 평론가께서는 오늘 아침 그 이해운 후보자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현태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비상계엄이라고 하지 않고 내란이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기에 이해운 후보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내리는 계엄에 대한 정의 여기에 다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죠. 네, 어제는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고 오늘은 생중계된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한 6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 통합의 중요성, 우리 사회의 극단화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의 노력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예. 핵심 발언을 짧게 전해드리면 이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색이 파란색이죠. 통합 포용의 역할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좀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이해운 후보자 지명이 또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까 추가로 보수 인사 발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뭐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제안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보수 인사를 또 쓰는 거 아니냐 자연스러운 예측이 나오고요. 지금 부산으로 옮긴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또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수 인사를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많이 되는데 과거에 민주당 소속이었고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추가 보수 인사 발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윤정 평론가도 마무리 발언 짧게. 저는 이 국민의힘 반응이 전 남친 전 여친이랑 이별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왜 흔히 인간의 슬픔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화가 나요.
못 받아들이고 부정하고 화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 타협하고 수용하는 단계가 있는데 어젯밤부터 오늘로 넘어오면서 국민의힘 분위기가 살짝 자성하자. 우리한테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어제 그 분노 단계에서도 국민의힘이 급작스럽게 제명을 하면서 이를 더 키운 감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더 커지게 만들어버린 거기에 역할을 하나 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수부 장관 자리에 조경태 의원 썰도 돌고 뭐 다른 국민의힘 의원 데려갈 거다 이런 썰까지 도는 형국인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나게 끌려가는 상황이 됐고 근데 대통령이 뭐 보수 진영 흔들기를 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해운 후보자 같은 이런 상황 그 틈은 누가 만들었는가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야 할 것 없이 경제통이고 뭐 유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정책에 그동안 쓰지 못했고 내란 집회에 쓰이게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뭐 의원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 행정고시 패스하고 공무원 월급 받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돈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영달이나 내가 정책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효능감을 줬을 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우리가 송미령 장관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어떤 전혀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큰 로열티를 이재명 대통령은 또 가져갈 수 있겠다. 저는 그걸 좀 추가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KBS 오현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부장의 복덕방. 어서 오세요. 서울 전세 대기업 다니는 윤 부장 누구냐? 저인 것 같습니다. 저죠.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은 제 이름이 없습니다. 저 같은 분들 참 많으시죠.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이제 집 걱정 끝내보시죠. 윤 부장의 복덕방 오늘 처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일타 강사 김인만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일타 강사 맞으십니까? 1타 강사 뭐 2타 강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청취자들의 그 궁금증, 그리고 해소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시기 속 시원하게. 네. 2025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은 건데요. 올 한해 우리 부동산 시장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올해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좀 어느 해보다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양극화가 이제 주된 트렌드 핵심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이제 2020년, 2021년 문재인 정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어느 지역 상관없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올라가는 곳만 올랐다.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집값 많이 올랐어. 나는 왜 집이 없어? 라고 하는데 또 이런 방송을 보게 되면 우리 동네는 안 올랐는데? 라고 말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올라간 지역들은 서울의 한강벨트나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 곳만 올라가는데 또 뉴스는 어느 지역에 강남에 몇 억이 올랐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 국민이 집값이 다 올라간 것처럼 착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신 서울의 한강벨트라는 지역 도대체 얼마나 올랐기에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통계를 보게 되면 2025년 8.48%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숫자에 약하잖아요. 8%가 도대체 얼마야? 그럼 얼마 안 올랐네? 10억 아파트가 8%면 8천만 원밖에 안 올랐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통계의 함정이고요. 평균으로 통계를 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점이어도 100점 맞는 친구들도 있고 60점 맞는 친구도 있으니 엄마 나 반평균 맞았어 그러면 야단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의 함정인데 2024년 평균이 4.5% 정도 되니까 2024년보다는 2025년이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제일 느낌이 오는 게 어떤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얘기를 하게 되면 느낌이 탁 오는데 뭐 강남이 집값 많이 올라간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서초구 옆에 반포동 옆에 흑석동이라고 있거든요. 동작구에. 거기가 이제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7구역을 재개발한 흑석 아크로 땡땡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올 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25년 초 1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전용 84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평이라고 하죠. 평수. 한 24억에서 26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4억 몇천, 25억 몇천 동이나 층에 따라서 이 정도 했는데 최근에 10월 거래 가격을 보니까 34억 6천만 원. 이게 얼마인가요 도대체? 거의 한 10억? 1년 새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래 가격은 34억 6천인데요.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가 있잖아요. 거래는 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 라고 내놓은 가격을 보게 되면 37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집주인들은 호가를 한 2억에서 3억 정도 높여서 내놓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집주인들은 2026년이 집값이 더 올라갈 거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 가격에 던져놓을 거야. 더 저렴하게 팔 생각은 없어 라고 던지는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많이 올랐죠. 엄청 흑석동이 이 정도 올랐으면 뭐 강남이나 잠실이나 다른 한강 벨트들도 물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또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는 있는데 일단 평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래 낮은 게 정상입니다. 우리 애가 평균 점수 맞추면 안 되잖아요. 더 잘해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KB 부동산 통계를 따르면 15억 810만 원. 평균이 15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자꾸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반에 전국 1등 하는 친구가 있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 그러면 반의 평균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부동산 같은 경우는 평균이 15억이라고 하면 서울 아파트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비싼 지역들이 30, 40억 아파트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죠. 3, 40억, 50억, 60억이 평균을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다른 통계가 중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운동장에 중위 가격은 또 뭐야? 일렬로 운동장에 학생을 쭉 세웁니다. 그러면 전국 1등하는 친구도 있고 꼴등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중간을 딱 자릅니다. 이 중간 가격이 중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들, 아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빼고 이제 중간으로 가게 되니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입니다. 11억 556만 원. 이게 뭐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평균 가격하고 중위 평균 가격을 보는 게? 가격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아주 비싼 지역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왜곡이 될 수는 있죠. 그러면 강남이 100억짜리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평균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중위 가격을 보게 되면 잘하는 친구, 비싼 집, 비싸지 않는 집을 빼고 중간 가격을 딱 자르니 서울의 중간 가격은 11억 정도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4인 가족 평균 소득이 7천만 원 정도, 약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푼도 안 쓰고 중위 가격 정도 되는 중간 아파트를 사려고 하더라도 거의 한 13년, 14년 정도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중위 가격을 살 수는 있는데. 아니 근데 한 푼도 안, 그런 말씀들이 이제 더 허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 푼도 안 모으고 어떻게 살지? 좋아요. 한 푼도 안 모으고 모았잖아요. 모으는 동안에 집값은 또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계일 뿐인 거고요. 실제로 내 집 마련하려면 어떤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사지 않는 이상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서울 집값이 올해 유난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게다가 또 아파트와 비아파트 이렇게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수도 서울과 비서울, 아파트와 비아파트, 신축과 구축에 따라서 이제 극명하게 온도 차이가 달라지고 있는데 아파트 시장은 이렇게 좋았는데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은 2025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전세 사기 우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정부가 허그가 보증 금액을 내렸어요. 보증 비율을 내리다 보니까 또 역전세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빌라 시장 또 뭐 일단은 바닥은 다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비하면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서울이 매년 한 2만 호 정도의 비아파트가 공급이 됐는데 올해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1,000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파트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비아파트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2026년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앞서서 집주인들의 호가를 한 3억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야 아파트도 입주 물량이 안 나오고 비아파트도 입주 물량이 안 나오면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상승을 전망하는 분들의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올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집값 잡기 위한 대책을 좀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실효가 없었다는 건가요? 이게 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3번의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627 대책이라고 해서 6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대출 규제입니다.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 전역과 또는 규제 지역은 대출이 6억까지만 나옵니다. 네. 소득이 30억 정도 돼도 집값이 30억이어도 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나오게 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집을 살 때는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집을 사고 싶어. 구매 욕구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면 두 번째로 따져볼 게 이제 능력이잖아요. 구매 능력을 따지는데 구매 능력은 이제 자기 자본 내 돈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아무래도 집값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면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주택시장도 과열되니까 대출 6억까지만 해줄 거야라는 게 627 대책의 핵심이었고요. 97 공급 대책은 이제 공급 대책인데 사실 알맹이가 수도권 2030년까지 135만 호. 135만 호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엄청나게 많은 집이 나올 거.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나? 친구가 한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잘 안 빌려주잖아요. 아니 너 뭐 하려고. 근데 친구가 한 100억 빌려줘 그러면 그냥 웃잖아요.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잖아요. 135만 원가 약간 그런 숫자. 좀 어이가 없는 듯한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분당 신도시가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엄청난. 그러면 5년 동안 분당 신도시 13개를 공급이 과연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빨리 집 사야겠다라고 해서 9월, 10월 집값이 다시 올라갔고요. 11호 대책 때는 이제 지역 규제. 토지거래가 구역을 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전세를 끼고 사고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집을 살 때 구매 능력이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본, 대출, 전세 끼고인데 전세 끼고 사는 건 11호 대책에서 막혔고요. 네. 대출 받는 건 627 대책에서 막혔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 내려가고 있다는 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왜 안 내려가냐라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집값이 떨어지려면 그렇잖아요. 나의 소중한 전 재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매로 던지려면 뭔가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다수의 집주인들은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최근에 유동성 많이 풀렸다는 얘기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주식도 올라가고 사실 코인도 뭐 상반기에는 많이 올라갔고 금값도 많이 올라갔고 집값도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리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이거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굳이 금매로 팔 생각이 없어.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버텨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가격은 가끔 거래가 되면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쏠리는 그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좀 돌리겠다. 그 정부의 바람이죠. 근데 오히려 올해 주식시장이 화랑이어서 그런지 주식 팔아서 집 샀다는 분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627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거든요. 너 무슨 돈으로 집 샀어? 그러면 요즘 되게 힘듭니다. 그냥 돈이 있어도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집을 못 삽니다. 그래서 뭘 알아보냐면 일단 너 돈 어디서 나왔어? 저 은행 예금. 어느 은행에 예금이 얼마 있었는지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인지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고요. 부모님한테 받았어? 증여 상속 얼마 있어? 현금 너 얼마인데 그 돈 어디서 나왔어를 다 조사하는데 그중에 주식 채권 팔았는 돈을 조사를 해보니 5개월간 한 1조 6,249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신고 기간이 30일이다 보니까 30일 기간을 감안해보면 2조 정도.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부동산 집을 산 분들이 돈이 한 2조 정도 되더라. 정부는 집을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이제 주식 투자해서 돈 버니까 집을 사더라. 이게 좀 역설적인 정부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청약 시장 어땠습니까? 청약 시장도 양극화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거의 뭐 100대 1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146.64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46명 중에 1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방으로 수도권으로 보게 되면 10대 1이고요. 지방은 4.5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수도권 지역의 양극화가 뚜렷한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서울은 집값이 올라가더라라는 학습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남 3구, 용산구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로또가 되는 겁니다.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다 보니 너도 나도 로또 하나 사보자겠다고 많은 분들이 몰려들면서 경쟁률이 높게 나왔고요. 반면에 지방이나 수도권 지역들은 미분양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 아니면 또 청약을 하지 않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마 2026년 내년에도 이런 양극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가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네. 이제 이틀 후 맞이할 새해 2026년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앞에서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은 떨어질 린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기린만이가 얘기하면 네가 뭔데 이거 전망을 하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주택산업연구원의 통계를 네.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매매 가격, 집값은 서울이 4.2% 상승, 수도권은 2.5%, 지방은 0.3% 상승, 지방도 상승을 전망을 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서울이 4.7%, 수도권이 3.8%, 지방이 1.7%. 눈여겨봐야 될 건 매매보다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상승률이 더 높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예. 집을 살 수가 있을지 사는 게 맞는지 고민거리인데 아무래도 하는지 이게 입주 물량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네. 고민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기준금리를 좀 눈여겨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부장의 복덕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네, 스포츠의 짜릿한 승부부터 영화 속 감동적 한 장면까지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자, 믿고 듣는 두 분의 조합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구면이세요? 초면? 저는 이름은 제가 네. 많이 들었는데 그래요? 만나기는 이제 오늘 처음 만나는 됐습니다. 거예요. 예. 저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만나게 되셨습니다. 네. 네. 똑같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두 분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그럴듯한 이제 이름의 코너로 모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는 원래 시사 프로 많이 나가는 편인데 제가 좀 사실 좀 부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스포츠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스포츠 문화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스포츠 PD인데 이제 문화까지 아우러서. 네. 네. 아무래도 저를 이제 좀 시사 교양 쪽에다가 넣기에는 조금 식견이 부족하다 보니 좀 이렇게 마일드하게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코너 제목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보다 좀 더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박주인 변호사,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하는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첫 소식 이제 올해 스포츠계 핫 이슈 중에 하나였던 이적 시장 짚어볼 텐데요. 네. 축구에서는 몸값이 누가 가장 셌습니까? 이번 시즌 이 겨울 이적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영국의 클럽인 이제 리버풀에서 이적 시즌 랭킹 1, 2위가 나왔습니다. 이적료 랭킹 1위가 이제 레버쿠젠에서 이 리버풀로 이적한 플로리안 비르츠가 이적료가 2천억 원을 차지를 했고요. 2위인 위고 에키티케 역시 이제 리버풀로 이적을 했는데 약 1,500억 원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는 뭐 이 선수들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손흥민 선수의 이적. 제일 좀 기억이 많이 남고
궁금했을 이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 같은 경우는 이제 BBC 스포츠에 따르면은 약 2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370억 원, 뭐 그새 좀 환율이 좀 올라서 380억 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당연히 LAFC의 클럽 레코드일 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사커 미국 프로축구 전체로 따졌을 때도 역대 최고 금액의 이적료 레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참고로 이 계약 기간이 2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1차 옵션으로 1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2차 옵션으로 6개월 더 연장 옵션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AFC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뭐랄까 좀 이 클럽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리그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데려온 히든 카드, 더 나아가서는 좀 신의 한 수 같은 영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LA로 이적 후에 또 손흥민 선수가 아주 열심히 뛰고 있고 잘하고 있잖아요. 약간 유럽 리그하고 미국 리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네. 옛날 같으면 안 가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는 뭐 저는 돈보다는 브랜드화 되는 것 같아요. 리그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는 좀 뛰는 출전 수가 좀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여기 가면 강력하게 뛸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엄청난 선택을 한 것이다. 리그도 마찬가지고 미국 리그도 마찬가지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동포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또 응원에 힘입어서 더 잘하는 거 사실은 그 중계권료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FA 이적료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합쳐서 정말 좋은 가격에 손흥민 선수를 모셔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이런 스포츠 쪽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저 KBO의 공인 에이전트죠. 맞습니다. 네. 야구에도 또 7, 8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제가 에이전트 2018년, 19년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에이전트라는 게 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연봉 협상이 주된 업무고요. 연봉 협상 말고도 그 스포츠 선수, 특히 저는 이제 KBO 야구 선수인데 프로야구 선수가 그 운동하는 거 빼고 나머지 부분들, 뭐 법률적인 부분들을 좀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 얘기해 볼까요? KBO에서 이제 FA 계약 규모 중에서 올해 가장 몸값이 높았던 선수 누굽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적이 굉장히 많았던 해기도 했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KT에서 한화로 이적한 강백호 선수의 몸값이 가장 높게 좀 책정이 됐습니다. 부산 얘기도 있었는데 한화로 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화 이글스가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이제 2위를 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조금 더 좀 높게 이제 책정을 해서 우승을 노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4년 총액 100억 원의 100억이죠. 금액이었고 계약금이 50억 원 그리고 총 연봉이 30억 원, 옵션이 20억 원이 걸려 있는 금액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아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산도 올해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이제 거행을 했거든요. 두산으로 이적을 한 박찬호 선수가 또 차지를 했습니다. 강백호 선수와 계약 금액은 50억 원으로 동의를 했는데 총 연봉이 28억 원, 옵션이 2억 원이 걸려 있어서 총액 4년에 80억 원의 금액이 됐고요. 이외로 또 이제 다른 FA 선수들을 보자면은 삼성의 강민호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와 재계약을 하면서 프로야구에서 처음으로 네 번째 FA를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강민호 선수 만날 때마다 하더라고요. 이 판의 돈을 네가 다 가져가는 것 같다. 200억 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221억? 네. 그 정도 되죠. 그러다가 네 이제 번 해가지고. 심지어 강민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소위 말해서 금강불개. 워낙 내구성이 좋은 선수라서 지금의 기량을 만약 유지한다면 5번째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40 한 5, 6세밖에 안 되니까. 이번 계약이 이제 2년에 20억이었기 때문에 2년 후에 다시 시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사실 뭐 감이 잘 안 오는 액수기 때문에 과연 그럼 이런 그 고액 연봉의 선수들이 그만큼의 몸값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차만별입니다. 못하는 선수들도 많고요. 더 이상 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전에 부동산 얘기했지만 약간 어떤 유행을 타기도 하고요. 갑자기 포수가 필요할 땐 포수 몸값이 올라가고요. 맞아요. 갑자기 내야수, 유격수가 필요할 때 유격수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때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그 돈을 받아가는데요. 성적이 이제 정점에 올랐다가 하락되는 선수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구단은 어쩌면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거는 돈을 지불하는 쪽이 더 잘 알고 있어. 선수들의 컨디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대기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선수들이 좀 돈복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혹은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FA 그 동향을 좀 보시면은 이 선수가 그냥 야구를 잘해주기만 바라는 것 이상의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박찬호, 강백호의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박찬호 같은 경우는 최근 3, 4년간 수비는 여전히 견실하고 거의 리그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타격까지 많이 상승세로 올라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또 팀의 우승도 견인하고 골든글러브 수상까지 했었고요. 네. 거기다 더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선수가 최근에 그 잔부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FA의 이 먹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구단의 기대를 반영한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박찬호 선수가 한 1년 전에 단연 계약할 때는 40억, 50억대 정도 그랬었죠.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 기아 구단이 잡았으면 사실은 돈을 아낀 택이 될 건데 네. 지금은 한 30억 최소한 떼어버리는 경우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네. 시장 상황 이런 것도 좀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상황이 맞는 게 지금 시장 상황도 유격수가 너무 품귀해요. 내후년에 나오는 선수들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장기 계약으로 팀에서 그렇죠. 미리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이 최근에 이제 그 내야수들의 성장세가 좀 더디다라고 이제 판단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이어서 이제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최근 3, 4년보다는 데뷔 이후 3, 4년이 더 좋았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약간 저점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이 강백호 선수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잠재력을 봤다. 그렇죠. 초반에 보여줬던 폭발력이 워낙 이게 메이저리그 간다는 얘기 들어오고 한 3, 4년은 진짜 말도 못하게 잘했거든요. 그렇죠. 신인왕 받고 뭐. 근데 사실 최근에 부상도 많았고요. 네.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포지션이 맞습니다. 적당하지 네네. 않습니다. 지명 타자, 외야수, 포수까지 1루수 뭐 다 보는데 이게 하나가 탁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이글스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준 거는 그 선수의 잠재력을 봤다는 거겠죠. 그렇죠. 당장 이제 내년에 그래서 강백호 선수를 100억을 주고 데려왔는데 우익수로 고정할 것이냐 혹은 1루수로 고정할 것이냐. 근데 뭐 외야수에는 뭐 문현빈이라든가 다 있어요. 이번에 데려온 페라자 선수 예. 외국인 선수도 있고 1루수엔 또 최은성 선수도 있고 노시환 선수도 1루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 지명타자 자리도 분배를 해야 돼서 네. 저는 내년에 강백호 선수의 성공 열쇠는 이 수비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멘탈리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강백호 선수의 성공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두 분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우리 떠들면서 얘기했는데 신났어요. 진짜. 여기서부터가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기존에 이게 없던 조합이에요. 그렇죠. 아나운서와 스포츠 PD와 변호사가 모여서 문화를 이야기한다. 네. 무슨 어디 클럽 같기도 하고. 자, 이번에는 문화면 좀 짚어볼게요. 네.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가 무산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나온 이 속보였죠. 아도어에서는 이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한이의 복귀 그리고 이 멤버 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굉장히 좀 수위 높은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전속 계약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으며 이에 대해서 어도어 측에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도어 측에서 좀 강경하게 나온 부분이 또 하나가 이 복귀 지연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 그리고 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변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강경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니엘 전 멤버인 다니엘이 계약 유효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은 이 5인 완전체로서의 뉴진스 복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렇게 또 인기를 끌던 뉴진스 5명이 다 같이 모여서 활동을 재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팬 입장인 저도 4명의 뉴진스가 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팬이세요? 팬입니다. 노래 뭐 기억나는 노래는 얘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못해서 그래서 아쉽긴 한데 앞으로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 씨가 아마 큰 소송에 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도 있고 민희진 씨하고 지금 하이브 간에는 소송이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법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민희진 씨하고 그 하이브 그 소송하고도 전 다니엘 씨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계약 해지 소송을 지금 걸었는데 만약에 계약 해지가 안 되면 콜옵션 같은 걸 행사해가지고 거액을 하이브가 민희진 씨한테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계약 해지가 되면 그런 의무는 없어지고요. 그 소송이 지금 가장 중요한 소송으로 보이고 그 돈이 아주
거액으로 보이는데 그거랑 지금 다니엘 씨도 저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에서 그 민희신 씨뿐만 아니라 다니엘 씨한테도 책임을 물어줘야죠. 왜냐하면 다니엘 씨 뭐 부모님인가요? 지금 말했던 아버님인가 뭐 하여튼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을 건다 그러면 거액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아쉬운 소식입니다. 이번엔 영화 소식인데 요즘 그 아바타 새로 나온 그게 또 흥행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7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아바타 불과 재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나왔는데 누적 관람객이 벌써 4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 아바타 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영상미 그리고 이 연출력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인다라는 평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전편과 이번 작품을 하나의 좀 극으로 구성했다라고 이제 공식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런 자연스러운 전개에 대해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또 지금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는 비평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가장 좀 팬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은 서사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런데 영상미에 비해서는 서사라든가 개연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좀 주된 요인으로 나오고 있고 쉽게 말해서 1편과 전편을 영상적인 연출만 바꿔서 다시 한번 재생하는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특히나 이 대규모 전투 장면, 영상미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1편, 2편에서 이미 보여줬다 보니까 똑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는 느낌. 내가 그런데 이거 재방송을 다시 보자고 10,000원 넘는 금액을 영화관에 투자하면서 온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번에 아바타의 흥행 자체가 좀 뭐랄까요. 이 영화관이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정은호 PD는 개인적으로 어떤 장르 영화 좋아합니까? 저는 사실은 아바타 같은 장르의 영화보다는 로맨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을 외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외모도 약간 로맨스 영화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흥행에 제가 이제 소위 말 박스 오피스라 그러죠.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제 영화 이번 시즌에 봤더니 올해 로맨스 영화가 한 편도 없습니다. 이게 근데 최근 이 소위 말하는 영화계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전처럼 좀 잔잔하고 로맨스라든가 스토리텔링 드라마적인 서사를 가져가는 영화들은 이제 좀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OTT가 워낙 성장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런 장르의 영화들은 이미 OTT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장기적인 호흡에서 제작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본 자체가 이제는 영화계가 아니라 OTT 시장으로 먼저 몰리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영화들이 흥행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위부터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혹은 굉장히 좀 장르물들이 많았는데 주토피아 2가 현재까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장판 귀멸의 칼날입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굉장히 좀 아이코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좀비 딸 그리고 F1 더 무비가 4위를 차지를 했고요. 불과 제가 지금 현재 5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체인소맨,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이제 8위로는 우리나라 영화 야당이 차지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영화들이 액션물이라든가 혹은 좀 그 장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계가 조금 더 방향성에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랑 같은 거 저는 그렇게 보다가 지금 보니까 제가 봤던 영화가 잘 없네요. 지금 순위 안에. 박지훈 변호사는 뭐 어떤 저는 이제 자꾸 이제 그 극장보다는 OTT나 이런 걸 자꾸 보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저는 추리, 스릴러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스릴러를 굳이 크게 보기보다는 작게 보는 게 더 좋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스릴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영화 중에서 F1 더 무비 이런 게 인상 깊은 게 과거에 이제 있었던 탑건의 흥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영화관이란 아이맥스 영화관, 큰 영화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 이점. 그래서 최근에 영화계가 뭘 하냐면은 KBO 리그를 상영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거대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압도감 이런 장르적인 소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영화계가 앞으로 좀 제작에 있어서도 장르적인 좀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그 예능 흑백요리사 2 잠깐만 얘기할까요? 요즘 인기가 대단하죠. 맞습니다. 이게 참 요리사들이 예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제 PD의 입장에서 보다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비방송인들을 이제 모시다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할까?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아마 같은 고민을 하실 텐데 일반인들 상대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의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그 만남 프로들 목소리 조금만 작게.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저만 해도 저도 너무 재밌어서 그러신 거죠. 저도 일반인인데 저도 이게 재밌거든요. 맞습니다. 일반인이 나오는 게 조금만 마이크 뒤로 가세요. 일반인 나오는 게 너무 색다르고. 그러니까요. 일반인들 만남, 또 일반인들의 요리. 흑백요리사 봤어요? 그러면? 예. 아직 저는 2는 못 봤는데. 이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이제는 셰프들이 오히려 이제 막 연예대상에서 시상을 하고 수상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누가 나오냐면 운동선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방송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해도 운동선수나 셰프들이 하면은 빵 터지는 좀 의외성이 이제 오는데 그렇다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은 방송인들이 이제는 좀 더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한 10년 전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별로 없었었거든요. 변호사는 더더욱 없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많아졌어요. 뭐 진짜 많아졌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그렇고 맞아요. 또 스포츠 선수들도 많고. 어쨌건 오늘 우리 저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처음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다 지났고 1년 열심히 해서 내년 연말에는 우리 정현호 PD, 박주희 변호사가 뭐 상 하나 받는 방법으로. 제 인생의 철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PD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하면 그건 방송 사고다. 이미 지금 유튜브로 다 중계가 되고 카메라에 노출되고 보이는 라디오였습니까? 네, 보이는 라디오였습니다. 전 하나 목표. 내년 이날 이 자리에 쭉 갈 수만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프로 같은 게 콘텐츠가 1년 이게 우리가 지금 프로 잡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잡았는데 1년 갈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콘텐츠다. 코스모스가 아니라 코스모스. 내년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은 바로 1년 내일 모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 또 얘기 재밌었고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현호 PD, 박주희 변호사와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함께했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롤러코스터가 부른 힘을 내어 미스터김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 윤윤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